정호는 조선 후기 강원도 외딴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첩첩산중의 외진 농가였고 논과 밭이라 부르기 민망한 자투리 땅에서 온 가족이 힘겹게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봄이면 이른 새벽 서리를 맞으며 밭을 갈고 여름이면 땀에 젖은 옷을 말릴 새 없이 논두렁을 누볐습니다. 그렇게 흙을 일구며 자란 정우의 손은 항상 거칠었고 발엔 멍이 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늘 마음속으로 소망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 그리고 따뜻한 가정. 그가 바라는 삶은 결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초가집, 마루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밥 짓는 아내의 모습, 그런 소소한 행복이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간절한 꿈이었고 그것을 꼭 이루기를 바랐죠.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난은 그를 늘 죄인처럼 만들었고 중매쟁이들조차 그의 집안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주변에서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는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은 꾸는 것도 큰 욕심이구나.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그게 내 주제에 알맞는 것 같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정우는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접게 되었고 대신 술을 친구 삼아 매일같이 마셨습니다. 밤이 되면 친구들과 주막에 모여 대포 한 사발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속은 허기졌지만 술 기운에 붉어진 뺨으로는 외로운 삶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정우는 때때로 꿈을 꿨습니다. 정갈한 흰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그의 곁에서 미소 짓고 딸아이가 그 품에 안겨 아빠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 꿈은 안개처럼 사라졌고 그는 방바닥에 흐느적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곤 했습니다. 이윽고 20대 후반이 된 정우는 스스로를 혼처 없는 사내라 부르며 농담처럼 자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한량 노총각이라 불렀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정우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꾹 참고 살아갔습니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함께 주막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주제는 요즘 산 중턱 무덤가에 나타난다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평소보다 술이 잘 들지 않던 밤이라 그런지 정우는 괜히 시비를 걸듯 말했습니다. 자네들 아까부터 계속 귀신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대체 어디 있다고 그리들 떠들어대는가? 허튼 소리들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게나. 그 말에 친구 하나가 술잔을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도 알지 않나? 김진사 댁 둘째 딸이 생사를 헤매고 있다는 거. 그게 다 산 중턱에 위치한 무덤가에서 귀신에 홀린 뒤로 그런 것이라네.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그럼 자네가 한번 그 무덤에 다녀와 보게나. 산중턱 귀신이 나온다는 무덤가에 핀 들꽃을 하나 꺾고 오란 말일세. 귀신을 안 믿으니 그쯤은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좋지. 말 나온 김에 내가 산도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네. 어차피 가정도 꾸리지 못한 노총각 아닌가? 그리하여 그는 등불도 없이 홀로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길가엔 개똥벌레 몇 마리가 은은히 반짝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싸늘한 소리가 났기에 정우는 일부러 휘파람을 불며 겁을 감췄지만 그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발이 미끄러질까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며 정우는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공기는 축축했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바지단을 적셨는데 가끔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소리가 정막을 깨뜨릴 뿐 온 산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를 무렵 정우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짐승의 울음도 아닌 사람의 울음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바람결에 스친 환청이라 여겼지만 귀를 기울이자 확실히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슬픈 여인의 울음이었죠. 정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술 기운은 이미 가시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몇 발 자국을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앞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에이, 잘 못 들은 걸 거야. 이 어두운 산 중에 뭐가 있겠어. 호랑이면 분명 어흥거렸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다가간 정우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물 맺힌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마치 달빛이 그녀에게만 내려앉은 듯 주변보다 더욱 환하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까 했지만 호기심과 연민에 이끌려 조심스레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아하니 양반집 귀슈 같은데 이 늦은 밤 산속에서 어찌 홀로 이러고 계십니까? 그의 말에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낯선 이에 대한 겁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연마을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잘 모르는 사내와 혼인을 맺어 주었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무작정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갈 곳이 없어 이 산에 들어왔죠. 낮엔 괜찮았지만 밤이 되자 너무 무서워서 짐승 울음소리도 들리고. 정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함께 산을 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집은 작고 초라하지만 몸을 녹이고 마음을 쉬기엔 충분한 곳입니다. 여인은 한참을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낯선이었지만 한밤중의 산속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기에 반딧불의 조그마한 불빛조차 없는 어두컴컴한 산길을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정우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 손을 꼭 잡았는데 그녀의 손이 자꾸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산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수연이라 소개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가까운 그의 집은 변변한 가구 하나 없었지만 수연은 그 작고 어두운 방에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담하고 따뜻하네요. 그 말에 정우는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아 수연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자신은 바깥사랑의 낡은 평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오랜만에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정우보다 일찍 일어나 조심스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오래 손을 대지 않아 먼지가 내려앉은 그릇들과 거미줄이 쳐져 있던 곡식 항아리 등을 정리했죠. 그녀는 말없이 그것들을 치우고 마당과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정우가 잠에서 깨어났을 땐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은은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예. 항상 일어나는 시간이라 저도 모르게 눈을 떴네요. 어제는 몹시 피곤하셨을 텐데 좀 더 쉬시지.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수연은 점차 정우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무던하고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와 함께 장에 나가 곡식을 팔고 들로 나가 풀을 베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수연이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자신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고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입을 열었죠. 내 생에 가정을 꾸리는 날이 올 줄은 몰랐소. 별로 착하게 살지 않았는데 하늘은 이런 나에게도 복을 주는구려. 그의 말엔 깊은 감사와 경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도 수연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뒤로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고 마을 어귀의 일거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그는 땔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집 앞마당은 그가 정성스레 잘라놓은 장작으로 가득했으며 지붕에 새는 틈도 일일이 막아 어렵사리 따뜻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단 한 줌의 찬기라도 닿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자 정우는 수연의 입맛에 맞는 나물과 과일을 구하기 위해 먼 장터까지 마다하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한겨울 언 땅을 밟으며 밤새 걸은 날도 있었습니다. 새벽녘 장터에 도착한 그의 손은 얼어붙어 있었고 장바구니엔 잘 말린 곶감이며 산에서 나는 더덕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사꾼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먼 마을서 여기까지 혼자 왔단 말이오? 얼굴 보니 밤을 새운 것 같은데. 집사람이 입덧이 심해서 아무 음식이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온 거예요. 곶감만은 입에 잘 맞는지 곧잘 먹거든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하곤 했습니다. 정우가 저리 변할 줄 누가 알았겠나.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예전엔 술독에 빠져 살던 양반이었는데. 이래서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 말하나 봐. 역시 남자는 결혼을 해야 철이 든다니까. 집안엔 항상 따스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생강차를 다리고 따끈한 숭늉을 만들며 수연을 살뜰히 챙기는 정우의 손길은 어느새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그 시절의 불문율이었지만 정우는 달랐습니다. 천혜고아와 같은 그들에게는 서로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기에 어떻게든 부엌에 들어가 그녀가 좋아하는 숭늉을 끓이려 했습니다. 또한 술은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정우는 주막 대신 곧 있으면 태어날 아이를 위한 방안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방 한켠 작은 갈대바구니 안에 수연이 접어둔 아이용 호치불이 놓여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우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저 작은 이불에 누가 누울지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소. 내가 이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당신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요. 정말 고맙소.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밤은 둘에게 유독 조용하고도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수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엔 고통도 있었지만 새로운 벅찬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연이라 하는 게 어떻겠소? 물 하자에 빛날 연, 즉 빛나는 물이라는 뜻이지.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 않소. 그런 물처럼 딸아이 역시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지은 것이오. 서방님,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이후 세 사람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하연이의 젖을 물리는 수연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품고 있던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연이 처음으로 뒤집고 웃고 옹알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세상에서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연의 미열이 계속되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련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는 의례 그런 법이니까. 정우는 매일같이 하연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며 열을 식히기 위해 물수건을 짜얹었습니다. 수연 역시 정성스레 죽을 쓰고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등을 두드리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열은 내리지 않았고 아이의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풀려갔습니다. 혼수 상태였죠. 그제서야 정우는 일의 심각성을 느끼고 마을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진맥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소결이 너무 깊네. 열 오른 지 너무 오래라 이미 오장육부가 다 망가져 버렸다네.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어떠한 조치라도 취했을 테지만 말이야. 안타깝지만 이제는 도리가 없네. 그 말은 곧 희망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수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혼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멍청하게도 의원을 늦게 데려온 그가 할 수 있는 속죄는 열 내리는 약초를 캐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산 구석구석을 뒤지고 과거 어머니가 병중에 썼던 황년이나 쓴바귀 같은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에 그것들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자 겨울바람은 정우의 살을 애는 듯했고 손끝은 갈라지고 발바닥은 피가 맺혔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온 정우는 가까운 친구 집에 찾아가 옥수수 수염을 달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탕약을 다렸습니다. 정우는 아이가 입을 조금만 벌려도 조심스레 탕약을 부었고 찻숟가락으로 물 한 방울도 허투루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치 노래를 부르듯 자장가를 속삭였습니다. 하연아, 이제 곧 봄이 와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닐 거야. 그때 엄마와 같이 산과 들에 다니면서 예쁜 것들을 많이 보자꾸나.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숨을 쉬지 못했고 어느 날 새벽 수연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몸은 무척이나 작고 가벼웠는데 그것은 마치 꿈처럼 너무도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수연은 울지도 못한 채 아이를 꼭 끌어안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허공에다, 마루 끝에다, 방 안 한 구석에다. 정우는 말없이 장에 나가 일을 했고 밤에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이의 옷을 접고 작은 베네저고리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연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알자 그는 부엌에서 밥을 떠다가 억지로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사람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탈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너무 차가웠고 숨결이 미약했기에 정우는 그녀를 부축해 안고 고을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고 이마의 열을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병을 앓은 적이 있었나? 아닙니다. 건강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잃은 뒤로 식음을 전폐해서 그런 듯합니다. 그럼 말할 필요도 없네. 기력이 다 쇠해버려 몸이 버티지 못하는 걸세. 이대로 계속하면 틀림없이 이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네. 정우는 다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 무척이나 위험했지만 그는 수연을 위해서 꿩이나 토끼 등을 잡아 몸보신을 시켜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산속을 헤맨 끝에 꿩을 잡을 수 있었으나 그의 발가락은 동상으로 인해 파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서 빨리 꿩을 요리해 수연에게 먹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그는 직접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입에 조금씩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힘들게 잡아왔소. 그러니 정성을 봐서라도 꼭 먹어주시오. 몇 숟갈이라도 떠먹으란 말이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연은 이튿날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는데 마치 하늘나라에서 하연이를 다시 만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을 묻던 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정우는 자신이 직접 손으로 파낸 작은 무덤에 수연을 눕혔습니다. 그녀는 아이 곁에 묻히기를 원했기에 두 무덤은 나란히 자리했고
눈처럼 하얀 꽃을 닮은 조그만 돌이 머리맡에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막에도 나가지 않았고 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부엌에서 밥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웅크린 채 벽만 바라봤는데 어쩌다 밖으로 나와도 그가 향한 곳은 늘 수연과 하연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무덤 앞에서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분명 바람도 불지 않는 고요한 날이었는데 무덤 앞 들꽃이 일렁이며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청처럼 하연의 웃음소리와 수연의 자장가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그리고 내 새끼 하연아. 나도 같이 가자. 나도 데려가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성큼성큼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거칠게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우야,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고함에 눈을 뜨자 친구 상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함께 찾아온 친구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찾으러 왔더니 이게 뭐야? 너 방금 절벽에 떨어져 죽으려 했어. 귀신에 홀렸다가 제 정신을 차린 탓이었을까. 정우는 멍한 얼굴로 친구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친구들은 쓰러진 정우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집에 눕혀놓았죠. 그는 오래도록 알았습니다. 끙끙 앓는 동안 낮밤의 경계도 흐릿했고 눈을 감으면 수연과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작은 손길까지도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결혼한 적도 아이를 가진 적도 없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10년처럼 느낀 시간은 겨우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시간은 귀신이 꾸며낸 환상이었고 자신은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란과 그리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짐을 싸서 가까운 산사를 찾았습니다. 고요한 산골짜기 이름도 없이 작은 절. 거기서 그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법명은 허공.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새벽마다 종소리에 눈을 뜨고 향을 피우며 경전을 읊었습니다. 땔감을 모으고 밥을 지으며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꿈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찢어놓았기 때문이었죠. 수연도 하연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그 존재들은 매일 아침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그는 그들의 따뜻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암자를 찾아온 한 스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꿈이었다고 믿으십니까? 순간 다른 세계에 있는 나로 살아봤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조차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보지 못한 가짜 삶이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저를 살게 했으니까요.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